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충격이 몰아쳤습니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탄핵이 진행되고 국회와 거리는 찢어졌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조차 헷갈리는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혼란의 연결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았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헬기가 날아다니고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이었지만 그 충격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내란 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즉각 탄핵을 요구했고 거리에는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촛불이 다시 타올랐고 대통령 퇴진 구호가 울려 퍼졌죠. 반대편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고 탄핵 무효와 대통령 지지를 외쳤습니다. 나라가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탄핵안은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고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죠. 하지만 대통령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버텼고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사이 검찰과 수사기관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고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수도방 위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됐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월 대통령 본인도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도 정치적 분열은 더 깊어졌거든요. 지지자들은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반대편은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외쳤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확정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을 잃고 기각되면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어느 쪽이든 사회적 갈등은 폭발할 겁니다. 이미 양측의 입장은 너무 멀리 와버렸죠. 서로를 내란 세력 또는 쿠데타 세력으로 부르고 대화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의 합의와 신뢰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사회엔 그게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조금 더 뒤로 가봐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선거에서 극도로 박빙의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0.73% 차이였죠. 거의 반반으로 나뉜 선거였고 당선 직후부터 정치적 정당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지지율은 계속 낮았고 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면서 정책 추진은 번번이 막혔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했고 야당은 탄핵과 특검을 요구했죠. 양측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했고 타협은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갈등 속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이 나온 겁니다. 물론 그 선택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갈등이 깊어진 걸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건 정치적 양극화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급속도로 양극화됐습니다. 보수와 진보, 남성과 여성,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립했죠. 정치인들은 이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켰습니다. 자기 편을 결집시키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했고 중도나 합의는 배신으로 치부됐습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도 이 양극화를 부채질했죠.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 극대화됐습니다. 팩트보다는 감정이, 논리보다는 진영이 우선됐고 대화는 단절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제도적 결함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권력 집중이 심하고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와의 관계는 늘 긴장 상태죠.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를 막기만 하고 협치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태도 그런 제도적 모순이 폭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적대 세력으로 봤고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 대상으로만 봤죠. 서로 협력할 동기가 없었고 갈등만 커졌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불평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불평등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죠. 이런 경제적 불안이 정치적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특정 정치 세력 탓으로 돌리고 상대를 공격합니다. 보수는 진보 정책이 경제를 망쳤다고 하고 진보는 보수가 불평등을 키웠다고 하죠. 실제로는 양쪽 모두 책임이 있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런 냉정한 분석은 정치적으로 매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답을 원하고 정치인들은 그걸 제공합니다. 복잡한 현실은 무시되고 갈등만 커지는 겁니다. 국제적 맥락도 살펴봐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졌고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죠. 브라질에서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를 습격했고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의 일부인 겁니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갈등, 기술 변화, 정보 조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 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죠.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법치주의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누구든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하고 권력자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증거죠. 물론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동시에 정치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 공정한 기준이어야 하죠. 검찰과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정치권은 사법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법치주의는 형식만 남고 신뢰는 사라집니다. 둘째,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고 견제장치가 약하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선거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양당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다양성을 억압합니다. 비례대표를 늘리고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하죠. 그래야 정치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극단적 대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압력을 가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죠. 쉽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셋째,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고 모든 이슈를 제로섬 게임으로 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죠.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공통점을 찾는 법을 말이죠. 정치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시민들도 변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대신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하고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복잡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조정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죠. 넷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치적 갈등의 밑바닥에는 경제적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공정한 기회를 느낄 수 있어야 정치도 안정됩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죠.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원도 필요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 시스템을 신뢰하고 정치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극단적인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다섯째, 미디어와 정보 생태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알고리즘은 극단적인 콘텐츠를 증폭시킵니다. 사람들은 팩트가 아니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확증 편향에 갇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계속 왜곡될 겁니다. 언론은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하죠. 시민들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야 합니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출처를 참고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 말이죠. 교육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이런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권력 분립 같은 기본 원칙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죠. 이번 사태는 그걸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가? 그리고 그걸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문제죠.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 민주주의는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1980년 광주, 1987년 민주화 항쟁, 2016년 촛불 집회 등 매번 시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깊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죠.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을 겁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기각되면 현 대통령이 복귀합니다. 어느 쪽이든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분노와 증오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대화와 타협을 시도할 것인가, 상대를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살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느리고 복잡하고 때로는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최선의 시스템이죠. 권력을 견제하고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합니다. 독재나 전체주의와 비교하면 훨씬 낫습니다. 문제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죠. 무관심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이번 사태가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모범 사례로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정치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를 꺼리게 되죠. 외교적으로도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흔들리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도 약해집니다. 우리의 선택이 단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년 세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촛불 집회에도 나갔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표현했죠. 청년들은 기성 정치에 실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변화를 원합니다. 이들의 에너지와 창의성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들 겁니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청년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NGO,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권과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활발한 시민사회가 필수입니다. 정부나 정치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교육도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말이죠.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면 미래 세대는 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겁니다. 지금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죠. 경제 정책도 정치 안정과 연결돼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치도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반대로 경제가 안정되고 기회가 늘어나면 정치도 안정됩니다.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성장을 지속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외교 안보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미중 갈등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권위주의적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죠. 이번 비상계엄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안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보를 이유로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보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안보 정책이 필요하죠.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성과 견제도 중요합니다. 지방 분권도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의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으면 갈등도 집중됩니다. 지방의 권한과 재정을 나눠주면 다양성이 생기고 실험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지역별로 시도해 볼 수 있죠. 중앙 정치가 막혀도 지방에서는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 분권도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지역 이기주의 우려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려할 만한 방향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판단하고 법원이 내란 혐의를 심리하죠.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법부가 편향됐다고 느껴지면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반발이 생깁니다. 사법개혁도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관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다양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죠. 이것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언론의 책임도 다시 강조해야 합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정해야 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편을 들거나 선정적인 보도로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되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고 건설적인 토론을 촉진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언론이 진영 논리에 갇혀 있고 수익을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시민들이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편향된 언론은 외면하고 공정한 언론을 지지하는 겁니다. 언론도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온라인 공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립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건전한 토론이 불가능하죠.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으니까요. 자율 규제와 교육을 통해 문화를 바꾸는 게 더 근본적인 해법일 겁니다.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적 연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요.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좋은 사례를 배우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과제죠. 국제기구나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연대하고 독재나 권위주의에 맞서야 합니다. 한국의 경험도 다른 나라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보여주는 게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이기도 하죠. 결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정치인이나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선택과 행동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투표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잘못된 걸 비판하고 좋은 정책을 지지하는 것 모두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귀찮고 어렵고 때로는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민주주의도 사라집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이번 내란과 탄핵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큰 시험대입니다. 위기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향후 수십 년을 결정할 겁니다. 분열과 증오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죠.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정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역사가 될 겁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세대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분열과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세대로 기억될까요? 그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